73세에 맞은 첫날 밤에 다리가 힘없이 풀렸습니다. 이거 사랑일까요? 70세 늦은 나이에 하는 재혼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합니다. 저도 이 얘기를 하는데 많이 망설였지만 용기 내어서 여러분께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정경자입니다. 올해 73살이죠. 남편과 사별한 지 벌써 10년이 되었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외국에 나가 있어서 명절 때나 영상통화로 얼굴을 보는 게 전부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베란다에 놓인 국화꽃에 물을 주는 거죠. 남편이 좋아하던 노란 국화였어요. 처음엔 그리움에 키우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습관이 되었습니다. 물을 주면서 매일 생각해요. 이 나이에 뭘 더 바라겠냐고. 그냥 무탈하게 늙는 게 최고라고 스스로를 달래곤 했습니다. 하루는 참 길어요. 아침 9시에 동네 복지관에 나가 꽃꽂이 봉사를 하고 점심은 복지관에서 나오는 도시락으로 해결하죠. 오후엔 다른 할머니들과 담소를 나누다가 해질 무렵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에 돌아오면 더 조용해져요. 텔레비전을 켜놓긴 하지만 소리만 들릴 뿐이에요. 저녁을 간단히 먹고 나면 할 일이 없어집니다. 예전에는 친구들과 전화라도 했는데 요즘은 그마저도 뜸해졌어요. 어느 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랑은 무슨 사랑이야? 이 나이에 그런 걸 바라는 것도 우스꽝스럽지 않나? 그냥 조용히 하루하루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이상하게 가슴 한편이 허전했어요. 마치 뭔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이었죠. 혹시 이게 외로움이라는 감정일까요? 아니면 그냥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감정일까요? 다음 날도 똑같은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국화꽃에 물을 주고 복지관에 나가고 집에 돌아와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 하지만 뭔가 달라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그날 복지관 앞들에서 화분을 옮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아, 이제 정말 끝이구나 싶었죠. 그런데 그 순간 누군가의 손이 제 허리를 감싸 안았어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한 남자분이 저를 붙잡고 계셨습니다. 키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단단해 보이는 어깨였죠. 그런데 그분이 하신 첫마디가 참 특이했어요. 국화는 안 다쳤죠? 저보다 화분을 먼저 걱정하시는 거예요. 순간 당황스러웠지만 이상하게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아, 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분은 문기찬이라고 하셨어요. 75살이시고 옆 동네 단층 집에 혼자 산다고 하시더군요.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묘하게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톤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복지관 화단 정리 봉사에서 종종 마주치게 되었어요. 기찬 씨는 말이 많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무거운 물통을 들고 있으면 말없이 받아서 옮겨주시고 꽃을 심을 때도 자연스럽게 옆에서 도와주셨죠. 다정한 말을 건네시는 건 아니었어요. 그냥 필요한 말만 짧게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분 곁에 있으면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어느 날은 제가 국화가지를 다듬다가 손을 베었는데 기찬 씨가 주머니에서 밴드를 꺼내주시더군요. 항상 가지고 다니는 습관이 있어서요라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그분의 손이 제 손을 감쌀 때 오래간만에 느껴본 따뜻함이었습니다. 거칠지만 다정한 손이었어요. 그 순간 가슴이 살짝 두근거렸죠. 집에 돌아와서도 자꾸 그분이 생각났어요. 어떤 삶을 살아오셨을까? 왜 혼자 사시는 걸까? 그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뭘까?
그냥 고마운 마음일까? 아니면 다른 감정일까? 가슴 한편이 슬며시 움직이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다음 날 아침 국화꽃에 물을 주면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설렘이야. 하지만 복지관에 나가는 발걸음이 평소보다 가벼웠어요. 그분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화단 정리를 하면서 슬쩍슬쩍 둘러보곤 했습니다. 기찬 씨가 나타나면 왠지 모르게 안심이 되었어요. 오늘 국화가 참 예쁘네요. 어느 날 기찬 씨가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그러게요. 요즘 부쩍 잘 자라는 것 같아요. 그렇게 짧은 대화를 나누면서도 마음 한편이 따뜻했습니다. 다른 할머니들과 나누는 대화와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뭔가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죠. 그날은 평소와 다른 날이었습니다. 복지관에 도착해서 보니 공지사항이 붙어 있더군요. 점심 도시락 배달이 갑자기 취소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업체 사정으로 급하게 취소된 거라고 했습니다. 다른 할머니들은 별로 당황하지 않으셨어요. 가방에서 하나둘씩 집에서 싸온 반찬통을 꺼내기 시작하셨거든요. 김치통, 나물 반찬, 심지어 밥까지 준비해 오신 분도 계셨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매일 복지관 도시락에만 의존하고 있었구나. 가방을 뒤져봐도 나올 게 없었어요. 물병 하나와 손수건, 그리고 어제 집에서 끓여서 보온병에 담아온 된장국 정도였죠. 기찬 씨도 마찬가지였나 봅니다. 조용히 구석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앞에 아무것도 꺼내놓지 않으셨어요. 다른 할머니들이 웃으며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희 둘은 그냥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이 좀 쓸쓸했어요. 나이 들면서 이런 일에도 적응하지 못하는 제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죠. 그런데 기찬 씨를 보니 더 안쓰러웠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이니까 더 어려우실 텐데 말이에요. 고민하다가 용기를 냈습니다. 가방에서 보온병을 꺼내며 기찬 씨께 다가갔어요. 손이 떨렸지만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기찬 씨, 이거라도 한 숟갈 드세요. 따뜻하게 끓여온 된장국이에요. 기찬 씨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보셨어요. 잠시 망설이시는 것 같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도 하나 있어요. 기찬 씨가 가방에서 꺼낸 건 작은 보온병이었어요. 뚜껑을 열어보니 유자차였습니다. 달콤한 향이 코끝을 스쳤죠. 유자차인데 같이 드실래요? 그렇게 저희는 된장국과 유자차를 나눠 먹게 되었습니다. 다른 할머니들은 풍성한 반찬을 나누며 드시고 계셨는데 저희는 소박하지만 따뜻한 국물로 점심을 때웠어요. 기찬 씨가 된장국을 한 숟갈 드시더니 잠시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된장국이 눈물 나는 맛이네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찡했습니다.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뭔가 깊은 그리움이 담긴 말씀이었죠. 혹시 돌아가신 아내분이 끓여주던 된장국이 생각나신 걸까요? 제가 끓인 거라 별로일 텐데요. 아니에요. 정말 맛있습니다. 오래간만에 집에서 끓인 된장국을 먹어보네요. 유자차도 정말 달콤했어요. 시중에서 파는 것과는 다른 손으로 직접 만든 맛이었습니다. 기찬 씨가 직접 담그신 건지 궁금했지만 묻지는 못했어요. 그날 점심시간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다른 할머니들의 수다 소리도 멀게 들렸고 오직 기찬 씨와 나누는 조용한 시간만이 선명했어요. 다음에는 미리 준비해 와야겠네요. 그러게요. 저도 깜빡했어요. 별것 아닌 대화였지만 마음이 포근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부부처럼 자연스러운 대화였어요. 어색함보다는 편안함이 더 컸죠. 점심을 마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 기찬 씨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된장국 정말 고마웠어요.
덕분에 배불리 먹었습니다. 저야말로 유자차 덕분에 기분이 좋았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그 시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된장국을 나눠 먹으면서 느꼈던 따뜻함, 기찬 씨의 고마워하는 표정, 유자차의 달콤한 맛까지 모든 게 생생했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도 자꾸 웃음이 나왔어요. 혼자 앉아서 바보처럼 웃고 있는 제 모습이 우스꽝스러웠죠. 바보야, 왜 웃고 있어? 혼잣말을 하면서도 멈출 수 없었어요. 오늘 하루가 참 특별했거든요. 단순히 음식을 나눠 먹은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며칠이 지나고 저는 기찬 씨와 더 자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나면 자연스럽게 옆자리에 앉게 되었고 화단 정리도 함께 하곤 했어요. 마음이 편안했죠. 그날도 평소처럼 꽃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찬 씨가 무거운 화분을 옮기시려고 하길래 제가 도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기찬 씨가 괜찮습니다라고 하시면서 장갑을 벗으시더군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기찬 씨의 손등에 깊게 그어진 흉터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길고 깊은 상처 자국이었습니다. 마치 칼에 베인 것 같기도 하고 불에 탄 것 같기도 한 그런 흉터였죠. 순간 몸이 굳어졌어요. 왜 그런 흉터가 있을까? 어떻게 생긴 상처일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기찬 씨는 제가 흉터를 본다는 걸 알아차리셨는지 재빨리 장갑을 다시 끼셨어요. 날씨가 추워서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어색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표정이 굳어졌나 봐요. 그 이후로 대화가 뜸해졌어요. 집에 돌아가는 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동안 느꼈던 편안함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 같았어요. 혹시 제가 모르는 어떤 과거가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저녁에 동네 슈퍼에 들렀어요. 우유를 사려고 했는데 계산대에 서 있는 김 사장님이 말을 걸어오시더군요. 요즘 복지관에서 문 씨랑 자주 보던데요? 네, 가끔 봉사활동 같이 해요. 그런데 조심하세요. 그 양반 좀 복잡해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더 듣기가 무서웠어요. 그냥 나오려고 했는데 김 사장님이 기어이 말을 이어가시더군요. 옛날에 술 문제 있었대요. 자식들이랑도 인연 끊어졌다고 하고 뭔가 사연이 있을 거예요. 그런가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김 사장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손에 흉터도 있지 않아요? 그것도 심상치 않아 보이던데. 혹시 싸움이라도 했던 건 아닐까 싶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그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손등의 흉터가 자꾸 떠올랐어요. 처음 봤을 때보다 훨씬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생긴 상처일까? 정말 싸움에서 생긴 걸까? 저녁을 먹으면서도 입맛이 없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기찬 씨 생각을 하면 마음이 따뜻해졌는데 이제는 불안감이 먼저 들었습니다. 밤이 되어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또 속는 거 아냐? 또 내 마음 다 주고 상처받는 거 아냐? 그런 걱정이 자꾸 들었어요. 남편과 사별하고 나서 한동안 외로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동네에서 알게 된 남자분이 계셨어요. 처음엔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여러 할머니들에게 똑같이 접근하는 사람이었죠. 그때의 상처가 아직도 남아있나 봅니다. 기찬 씨도 혹시 그런 사람은 아닐까? 외로운 할머니들에게 친절하게 굴다가 뭔가를 얻어내려는 건 아닐까? 그런 의심이 자꾸 들었어요.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꿈에서도 기찬 씨의 흉터가 나타났어요. 점점 더 크고 무섭게 변하면서 저를 향해 다가오는 꿈이었죠.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보니 눈이 많이 부어 있었어요.
국화꽃에 물을 주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복지관에 나가면 기찬 씨를 만나게 될 텐데 어떤 얼굴로 마주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그동안 느꼈던 따뜻한 감정들이 모두 의심으로 바뀌었습니다. 혹시 제가 너무 성급했던 건 아닐까? 이 나이에 사랑을 꿈꾼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며칠이 지났지만 기찬 씨를 제대로 마주보기가 어려웠습니다. 복지관에서 봉사를 할 때도 일부러 다른 곳에서 일했어요. 기찬 씨가 말을 걸어오시면 짧게 대답하고 피했죠. 그분도 제 변화를 눈치채셨는지 점점 거리를 두시더군요. 그날은 복지관 창고 정리하는 날이었습니다. 오래된 물건들을 정리하고 새로 기증받은 물품들을 정리해야 했어요. 다른 할머니들과 함께 먼지투성이 박스들을 하나씩 열어보고 있었습니다. 구석에 있던 낡은 박스 하나가 제 차례로 왔어요. 테이프가 누렇게 변해서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온갖 잡동사니가 들어 있었어요. 낡은 액자, 펜, 그리고 두꺼운 스크랩북 같은 것들이었죠. 먼지를 털어내며 스크랩북을 펼쳐봤습니다. 복지관 역사를 담은 자료인 것 같았어요. 오래된 사진들과 신문 기사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페이지를 넘기다가 눈이 멈췄어요. 신문 기사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환자 구한 정원사, 문기찬 씨.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기찬 씨 이름이 똑똑히 적혀 있었거든요. 기사 옆에 붙어 있던 흑백 사진을 자세히 봤습니다. 젊은 시절의 기찬 씨였어요. 지금보다 훨씬 젊지만 분명 그분이 맞았습니다. 눈빛이 똑같았거든요. 손이 떨리면서 기사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시립병원에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새벽에 갑자기 화재가 발생했는데 정원사로 일하던 기찬 씨가 병동에 혼자 남겨진 환자를 구하려고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유리창을 맨손으로 깨고 환자를 업고 나왔으나 그 과정에서 심한 화상을 입었다는 문장을 읽으면서 가슴이 아팠어요. 손등에 흉터가 그때 생긴 거였구나. 싸움에서 생긴 게 아니라 사람을 구하려다 생긴 상처였던 거죠. 기사를 더 읽어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기찬 씨의 가족들은 구하지 못했다는 내용이 나왔어요. 그날 밤 병원에 입원해 있던 부인과 딸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다른 환자는 구했지만 정작 자신의 가족은 구하지 못한 거였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래서 혼자 사시는 거였구나. 자식들과 인연이 끊어진 게 아니라 잃으신 거였구나. 김 사장님이 말한 술 문제도 아마 그 상실감 때문이었을 거예요. 기사 밑에 손글씨로 적힌 메모가 있었습니다. 복지관 관장님이 쓰신 것 같았어요. 문기찬 씨는 그 사고 이후 20년간 꾸준히 봉사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가족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으로 다른 이들을 돕는 일에 자신을 바치고 계세요. 손등의 흉터는 그날 밤의 상처입니다. 스크랩북을 덮으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른 할머니들이 왜 울어요? 라고 물어봤지만 대답할 수 없었어요.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난 또 내 식대로 오해했구나.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기찬 씨의 조용함, 말이 없으신 것, 혼자 사시는 것, 모든 게 이해되었어요. 그분은 그런 아픈 과거를 안고 살아가고 계셨던 거예요. 흉터를 무서워했던 제 자신이 너무 미웠습니다. 그 흉터는 영웅의 상처였는데 저는 범죄자의 흉터처럼 생각했던 거죠. 동네 소문만 듣고 그분을 의심했던 것도 정말 어리석었어요. 복지관에서 기찬 씨가 다른 할머니들을 도와주시는 모습, 말없이 무거운 일을 도맡아 하시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모든 게 속죄의 마음이었구나 싶었어요. 창고 정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기찬 씨가 보였습니다. 멀리서 혼자 걸어가시는 뒷모습이 너무 쓸쓸해 보였어요. 달려가서 사과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집에 와서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기찬 씨께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어떤 얼굴로 마주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며칠 동안 그분을 의심하고 피했던 제 행동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습니다. 기찬 씨는 그 모든 아픔을 혼자 견디며 살아오셨구나. 20년 동안 죄책감을 안고 봉사하며 지내셨구나. 그런 분을 제가 오해했다니. 눈물이 계속 났어요. 기찬 씨에 대한 미안함과 제 어리석음에 대한 후회가 뒤섞여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은 꼭 사과드려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진실을 알고 난 후 며칠 동안 기찬 씨께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복지관에서 마주쳐도 눈을 마주치기 어려웠어요. 사과하고 싶었지만 어떤 말로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집에서 유자차를 끓이면서 문득 생각났어요. 기찬 씨가 그날 내어주셨던 유자차 맛이 말이죠. 달콤하면서도 따뜻했던 그 맛. 혹시 직접 만드신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은 유리병에 유자차를 정성스럽게 담았어요. 설탕도 적당히 넣고 꿀도 조금 추가했습니다. 만드는 내내 기찬 씨 생각뿐이었어요. 이걸 드시면서 제 마음이 전해질까요? 다음 날 오후 용기를 내어 기찬 씨 집을 찾아갔습니다. 복지관에서 들은 대로 옆 동네 단층 집이었어요. 조그맣고 단정한 집이었습니다. 대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죠. 초인종을 누를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혹시 기찬 씨가 저를 싫어하게 되신 건 아닐까? 며칠 동안 피했던 제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런 걱정이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한참을 서 있다가 돌아가려던 순간 대문이 열렸어요. 기찬 씨가 나오시면서 저를 보고 깜짝 놀라시더군요. 어머, 경자 씨. 오셨군요. 네, 안녕하세요. 기찬 씨의 표정이 복잡해 보였어요. 놀람과 당황, 그리고 조금의 기쁨이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시는 안 보실 줄 알았소. 그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기찬 씨도 제가 피한다는 걸 알고 계셨던 거죠. 얼마나 상처받으셨을까 생각하니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오해했어요. 손에 들고 있던 유자차 병을 내밀었습니다. 기찬 씨가 받아주실지 확신이 없었지만 제 마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이거라도 드세요. 직접 만든 거예요. 기찬 씨가 조심스럽게 받으시더니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셨습니다. 거실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사진이 몇 장 놓여 있었는데 아마 돌아가신 가족분들 사진인 것 같았습니다. 앉으세요. 차라도 한잔 하시죠. 기찬 씨가 제가 가져온 유자차를 끓여주셨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이렇게 좋은 분을 제가 의심했다니. 차를 마시면서 용기를 냈어요. 진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 그동안 오해했다는 것을 말씀드려야 했거든요. 기찬 씨, 복지관 창고에서 신문 기사를 봤어요. 기찬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기사인지 아시는 것 같았어요. 20년 전 화재 때 일 말이에요. 손등에 흉터도. 그때 생긴 거죠? 기찬 씨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말없이 차만 마시고 계시더군요. 미안해요.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어요. 흉터를 보고 이상한 생각을 했어요. 그때 기찬 씨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흉터가 있는 그 손을요. 처음 만질 때는 무서웠는데 이제는 전혀 무섭지 않았어요. 그 손, 따뜻하네요. 기찬 씨가 놀란 눈으로 저를 보셨습니다. 제가 손을 잡은 게 의외였나 봐요. 미안해요, 그동안.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기찬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마 오랜만에 누군가가 이해해주는 것 같아서 그러신 것 같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했어요. 그날 오후 저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기찬 씨의 아픈 과거, 그동안 홀로 견뎌온 시간들, 봉사활동을 하게 된 이유까지 모든 걸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른 환자 한 분은 구했잖아요. 그분 가족들이 얼마나 고마워했을까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 고맙네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한결 가벼웠어요. 오해가 풀렸다는 안도감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기찬 씨를 더 잘 알게 되었다는 기쁨이 컸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희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복지관에서 만나면 자연스럽게 함께 일했고 점심시간에도 나란히 앉아 대화를 나눴습니다. 다른 할머니들이 두 분 보기 좋다고 말씀하실 정도였어요. 기찬 씨는 말이 많지 않으셨지만 행동으로 마음을 표현하셨어요. 제가 무거운 것을 들면 말없이 받아주시고 추운 날이면 따뜻한 차를 준비해 오셨죠. 밤마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사랑을 하는 걸까?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자연스러운 걸까? 하지만 부정할 수 없었어요. 기찬 씨를 생각하면 가슴이 따뜻해지는 건 분명했거든요. 어느 날 기찬 씨가 말씀하셨어요. 경자 씨 덕분에 오랜만에 웃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제 마음도 완전히 녹아버렸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저희는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복지관 할머니들과 동네 분들이 모여주신 소박한 결혼식이었어요.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하루였습니다. 기찬 씨가 제 손을 잡고 서 있을 때 마음이 떨렸어요. 이른이 넘은 나이에 이런 설렘을 느낄 줄 몰랐거든요. 주위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는 게 꿈만 같았습니다. 결혼식을 마치고 기찬 씨 집으로 갔어요. 이제 저희 집이 된 거죠.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왠지 모르게 어색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는 그냥 놀러 오는 집이었는데 이제는 함께 살 집이라니. 저녁을 간단히 먹고 나서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기찬 씨도 저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했습니다. 결혼은 했지만 여전히 서로에게 조심스러운 존재였거든요. 샤워 먼저 하세요. 기찬 씨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물을 맞으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부부가 된 거구나. 이 나이에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다니. 샤워를 마치고 나니 기찬 씨가 침실에 하얀 침구를 새로 깔아 놓으셨더군요.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신 게 고마웠어요. 스탠드 불빛이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기찬 씨도 샤워를 마치고 나오셨어요. 깔끔한 잠옷 차림이었는데 왠지 모르게 어려 보이셨습니다. 저희 둘 다 침대가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창밖으로 별빛이 보였어요. 참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기찬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불 끌까요? 순간 망설여졌어요. 어둠 속에서 첫날 밤을 보내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기찬 씨를 더 가까이서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보고 싶어요. 당신 눈. 작게 웃으며 말했어요. 기찬 씨가 놀란 것 같더니 부드럽게 웃어주셨습니다. 그 웃음이 정말 따뜻해 보였어요. 기찬 씨가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셨어요. 그 손길이 어찌나 다정한지요. 젊은 시절의 뜨거운 열정과는 달랐지만 오랜 세월 기다려온 온기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경자 씨, 고마워요. 저 같은 사람을 받아주셔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혼자 살 줄 알았는데 말을 마치지 못했어요. 가슴이 벅차올랐거든요.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그날 밤은 참 특별했어요. 뜨거운 열정은 없었지만
다정한 손길이 온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아끼는 마음,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에 대한 고마움, 앞으로 함께할 날들에 대한 기대감이 모두 섞여 있었어요. 기찬 씨의 손이 제 머리를 쓰다듬을 때 오래간만에 느끼는 안정감이었습니다. 마치 오랜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것 같은 편안함이었어요. 그렇게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잠이 들었습니다. 옆에서 기찬 씨의 고른 숨소리가 들리니 마음이 참 평화로웠어요. 혼자 자던 침대가 이렇게 따뜻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떠보니 기찬 씨가 먼저 깨어서 저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잘 주무셨어요? 네, 정말 깊게 잤어요. 일어나려고 했는데 이상했어요. 다리에 힘이 없더군요. 평소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뻐근하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나른하다고 해야 할까요? 이상하게 다리에 힘이 없네요. 기찬 씨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셨어요. 어디 아프신가요? 아픈 건 아닌데. 그냥 힘이 없어요. 기찬 씨가 빙그레 웃으시더니 말씀하셨어요. 그거 사랑이라 그래요. 그 말에 저도 웃음이 났어요. 정말 그런 걸까요? 이 나이에 느끼는 사랑의 증거일까요? 기찬 씨가 제 다리를 조심스럽게 주물러 주셨어요. 그 손길이 너무 부드러웠습니다. 미안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이 동시에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괜찮아요. 오히려 기분이 좋아요. 정말 그랬어요. 몸은 조금 불편했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어젯밤이 정말 특별했다는 증거 같아서 오히려 기뻤어요. 그날 이후로 저희의 일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가 되면 기찬 씨와 함께 동네 공원으로 산책을 나가게 되었어요. 손을 잡고 천천히 걷는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어요. 동네 사람들 앞에서 손을 잡고 다니는 게 민망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기찬 씨가 자연스럽게 제 손을 잡아주시니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공원을 한 바퀴 도는데 보통 30분 정도 걸려요. 그 시간 동안 저희는 별다른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란히 걸으면서 서로의 온기를 느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어느 날은 공원에서 동네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초등학교에 가는 길인 것 같았어요. 아이들이 저희를 보고 할머니, 할아버지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더군요. 그때 한 아이가 할머니, 할아버지 손 꼭 잡고 있네요라고 말했어요. 순간 얼굴이 빨개졌는데 기찬 씨가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럼 할머니 놓치면 안 되잖아. 아이들이 깔깔 웃으며 학교로 뛰어갔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복지관에서도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다른 할머니들이 저희를 보며 두 분 보기 좋아요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김 관장님도 결혼하시더니 얼굴이 밝아지셨네요 라고 하시며 웃으셨습니다. 박 할머니는 부럽다, 부러워. 우리 나이에도 저런 로맨스가 있구나 라고 하시면서 부러워하셨어요. 처음엔 쑥스러웠지만 점점 자랑스러워졌습니다. 계절이 바뀌면서 공원의 풍경도 달라졌어요. 봄에는 벚꽃이 피었고 여름에는 푸른 나무 그늘에서 쉬었습니다. 가을에는 단풍잎이 떨어지는 길을 걸었고 겨울에는 눈 쌓인 벤치에 앉아 따뜻한 호빵을 나눠 먹었어요. 어느 가을날 평소처럼 산책을 하다가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단풍이 참 예뻤어요. 기찬 씨가 떨어진 은행잎을 주워서 제 손바닥에 올려주셨습니다. 예쁘죠? 네, 정말 예뻐요. 그런데 은행잎을 보면서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이 나이에 느끼는 감정이 정말 사랑일까? 젊었을 때 느꼈던 것과는 다른 것 같은데 이것도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 기찬 씨, 궁금한 게 있어요. 뭐가 궁금하세요? 사랑이 뭔지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기찬 씨가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그 손길이 답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이 손을 놓치면 불안한 거, 그게 사랑 아닐까요? 정말 그랬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찬 씨가 옆에 없으면 불안했거든요. 혹시 꿈이었나 싶어서 손을 뻗어보곤 했습니다. 기찬 씨의 따뜻한 체온을 느끼면 그제야 안심이 되었어요. 맞는 것 같아요. 저도 경자 씨 없으면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 봤어요. 사랑이라는 게 꼭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드라마틱할 필요는 없구나. 매일 아침 손을 잡고 산책하는 것, 함께 밥을 먹고 차를 마시는 것, 밤에 나란히 누워서 잠드는 것. 그런 평범한 일상이 바로 사랑인 것 같았어요. 기찬 씨와 함께 산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아프거나 힘든 일도 있었지만 함께 있으니까 모든 게 견딜만 했어요. 혼자였다면 감당하기 어려웠을 일들도 둘이니까 괜찮았습니다. 요즘은 더 많은 계획을 세워요. 내년 봄에는 제주도 여행을 가기로 했고, 여름에는 복지관에서 하는 실버 부부 캠프에도 참가하기로 했습니다. 함께할 내일이 있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 줄 몰랐어요.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저희는 손을 잡고 공원을 걸을 겁니다. 계절이 바뀌고 날씨가 달라져도 변하지 않을 저희만의 시간이에요. 그렇게 계절을 걸으며 함께 늙어가는 것, 그게 바로 제가 꿈꿔왔던 사랑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50대 여성, 고추밭에서 일하다가 남성과 뜻밖의 접촉 그날 이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전 너무 당황했어요. 고추밭에서 일하다가 단단한 무언가가 제 몸에 닿았거든요. 일하다가 별 이상한 일이 다 있죠? 그 다음 어떻게 됐냐고요? 저는 윤지숙입니다. 54살이죠. 서울에서 30년 가까이 옷가게를 운영했어요. 작은 가게였지만 제 손으로 일궈낸 소중한 터전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했죠.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정성스럽게 옷을 권해드리고 계절마다 신상품을 들여오느라 동대문까지 발품을 팔았어요. 그런데 믿었던 동업자가 하루아침에 모든 걸 가져갔습니다. 서류상 허점을 노린 것이었죠. 법정 다툼도 해봤지만 소용없었어요. 변호사비만 날렸습니다. 그 사람은 처음부터 제 가게를 노리고 접근한 거였어요. 더 큰 충격은 외동딸이었습니다. 혼자 키운 딸아이가 갑자기 연락을 끊었어요. 제가 망했다는 소문이 퍼지자 창피하다며 전화도 받지 않더라고요. 엄마, 나한테 민폐 끼치지 말아요라는 마지막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그때 정말 막막했어요. 갈 곳도 기댈 곳도 없었습니다. 평생 남한테 손 벌려본 적 없던 제가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되어버렸죠. 원룸 월세조차 낼 수 없게 되었어요. 결국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계신 장홀이라는 작은 마을이에요. 30년 만에 돌아온 집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성공한 딸로 인정받고 싶었는데 이런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다니요. 가방 하나 달랑 들고 서 있는 제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서울에서는 나름 당당하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말이에요. 문을 열고 나온 어머니를 봤을 때 눈물이 핑 돌았어요. 머리는 하얗게 새셨지만 여전히 반갑게 웃어주시는 그 얼굴이요. 엄마, 겨우 그 한마디를 꺼냈는데 목이 메었습니다. 어머니는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냥 조용히 제 손을 잡아주시더라고요. 거칠어진 제 손을 만지시며 많이 힘들었구나 하고 한마디 하셨죠. 그 순간 참았던 눈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괜찮다. 다시 시작하면 된다. 어머니의 그 말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평생 강하게만 살아온 제가
어머니 품에서 어린아이처럼 울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어머니가 끓여주신 미역국을 먹었어요. 서울에서 혼자 먹던 인스턴트와는 차원이 다른 맛이었죠. 아직 입맛은 그대로구나. 어머니가 웃으시며 밥을 더 퍼주셨습니다. 밥상에 앉아 있으니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올랐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항상 따뜻한 밥상이 기다리고 있던 그때 말이에요. 그때는 당연한 줄 알았는데 이제야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향에서의 첫날 밤이 지나갔어요.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벌레 소리, 깜깜한 밤하늘의 별들이 서울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무서우면서도 묘하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며칠 후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지수가 집에만 있지 말고 고추밭 일이라도 나가봐라. 몸도 움직이고 돈도 벌고 일석이조야. 솔직히 내키지 않았습니다. 평생 흙 한번 제대로 만져본 적 없는 제가 농사일이라니요. 하지만 어머니 말씀을 거역할 수도 없었고 무엇보다 빈둥거리고 있기엔 마음이 너무 답답했어요. 새벽 6시 어머니를 따라 고추밭으로 향했습니다. 아침 공기는 차가웠지만 햇살이 밭 위로 쏟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벌써 몇십 명의 아주머니들이 줄지어 앉아 고추를 따고 계셨어요. 어머, 새로운 분이 오셨네. 서울서 내려오신 분 맞죠? 시선들이 일제히 저를 향했습니다.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지만 속으로는 위축되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평가하고 있다는 느낌이었거든요. 박 관리인 아주머니가 저를 한 구석으로 안내해 주셨어요. 여기서 시작해 보세요. 빨간 고추만 따면 되고 꼭지는 손톱으로 딱 끊어서 바구니에 담으시면 됩니다. 말로 들으니 쉬워 보였는데 막상 해보니 완전히 달랐어요. 무릎을 꿇고 앉아서 허리를 굽히니 금세 아팠습니다. 손톱으로 고추 꼭지를 끊는 것도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1시간도 안 되어서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다리는 저려오고 손바닥에는 물집이 잡히기 시작했어요. 흙냄새가 코를 찌르더니 속이 메스꺼워졌습니다. 우, 참으려 했지만 결국 헛구역질이 나왔어요. 그 순간 주변 아주머니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역시 곱게 자란 손이라 그래. 사흘도 못 버틸 것 같은데. 서울서 살다가 이런 일 어떻게 하겠어.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창피하고 억울했지만 뭐라 대꾸할 말도 없었습니다. 정말 그들 말이 맞는 것 같았거든요. 결국 바구니를 놓고 주저앉았어요. 다른 아주머니들은 척척 일을 해나가는데 저만 뒤처져 있으니 한없이 초라했습니다. 그때였어요. 누군가가 제 앞에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까무잡잡한 얼굴의 남자가 서 있었어요. 물 한 병을 말없이 제 앞에 내밀더라고요. 드세요. 목소리가 낮고 묵직했습니다. 얼굴을 자세히 보니 50대 초반쯤 되어 보였어요. 눈빛이 참 특이했습니다. 깊고 조용한데 어딘가 쓸쓸해 보이기도 했어요. 물을 받아들고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려 했는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너무 당황스러웠거든요. 그 남자는 제가 뭐라 말하기를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고개만 살짝 끄덕이고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어요. 물을 마시며 그 남자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넓은 어깨, 듬직한 걸음걸이가 인상적이었어요. 뭔가 믿음직스러워 보였습니다. 저분이 박영도 씨야. 옆에 앉은 아주머니가 귀띔해 주셨어요. 말수는 적지만 참 좋은 사람이지. 혼자 사시는데 누가 힘들면 조용히 도와주시거든. 그제야 안도감이 들었어요. 적어도 저를 비웃는 사람은 아니구나 싶어서요. 박영도라는 이름을 속으로 되뇌며 다시 고추 따기를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니 고추 따는 일이 조금씩 익숙해졌어요. 아직도 허리는 아팠지만
처음보다는 나아졌습니다. 다른 아주머니들도 더 이상 저를 이상하게 보지 않으셨고요. 그날은 유독 더웠어요. 오전 내내 쪼그리고 앉아서 고추를 따다 보니 다리가 저려왔습니다. 허리를 한번 펴고 싶어서 천천히 일어났는데 그만 중심을 잃고 말았어요. 아! 뒤로 휘청하며 넘어지는데 뒤에 누군가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대로 뒤쪽으로 쓰러지면서 누군가의 몸에 부딪혔어요. 순간적으로 단단한 무언가가 엉덩이 쪽으로 느껴졌습니다. 돌아보니 박영도였어요. 저를 붙잡으려고 손을 뻗었던 그가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더라고요. 둘 다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죄송해요. 겨우 그 말을 꺼냈는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이런 민망한 상황이 있나 싶었어요. 평생 이렇게 남자와 부딪혀 본 적이 없었거든요. 박영도도 어색해하는 게 보였어요. 평소보다 더 말이 없었고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어색함은 감춰지지 않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뒤로 이상했어요. 박영도가 어디에 있는지 자꾸 의식하게 되더라고요. 전에는 그냥 물 주신 고마운 분 정도였는데 이제는 그가 움직이면 저절로 고개가 돌아갔습니다. 박영도도 비슷한 것 같았어요. 가끔 제가 보고 있으면 시선을 피하곤 했거든요. 둘 다 의식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오후였어요. 고추를 딴 걸 큰 자루에 담아서 창고까지 옮겨야 했는데 그 자루가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들 수 없을 정도였어요. 힘을 주어 들어 올리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다른 아주머니들은 이미 자기 일을 끝내고 가신 뒤였어요. 혼자 남아서 끙끙대고 있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할게요. 돌아보니 박영도가 서 있었어요. 언제 다가왔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는 말없이 자루 한쪽을 들었어요. 아, 고맙습니다. 무거워서 혼자서는. 천천히 가시죠. 단 몇 마디였지만 그 말에서 배려가 느껴졌어요. 재촉하지도 않고 제 속도에 맞춰주더라고요. 둘이서 자루를 들고 창고까지 걸어가는데 묘한 기분이었습니다. 나란히 걷고 있는데 왠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런 감정이 언제 이후인지 기억도 안 났습니다. 창고에 자루를 내려놓고 나서 박영도가 말했어요. 다음에는 무리하지 마세요. 부르시면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말하고는 조용히 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제가 할게요. 그 한마디가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오랫동안 누군가에게 도움받는다는 게 뭔지 잊고 살았는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생각났습니다. 박영도의 낮은 목소리, 든든한 어깨, 그리고 그 따뜻한 배려가요. 마음 한구석이 간지럽게 느껴졌어요. 그날은 정말 더웠어요. 7월 중순이었는데 한낮 기온이 35도를 넘나들었습니다. 고추밭에 그늘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죠. 아주머니들도 하나둘 그늘을 찾아 잠시 쉬어갔어요. 저도 너무 더워서 목이 바짝 말랐습니다. 물을 마시러 일어났는데 갑자기 쉬익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관수용 호스가 터져서 물이 사방으로 분사되고 있었습니다. 어머, 호스가 터졌네. 누군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저는 그 호스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거든요. 차가운 물줄기가 제 몸을 향해 직격으로 쏟아졌습니다. 아! 순식간에 온몸이 흠뻑 젖었어요. 하얀 블라우스는 물에 젖어 속옷이 다 비칠 정도였습니다. 머리카락에서도 물이 뚝뚝 떨어졌고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 자리에 얼어붙어 서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 시선이 부담스러웠거든요.
집까지는 한참 걸어가야 하는데 이 모습으로 어떻게 가나 싶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옆으로 다가오더니 말없이 무언가를 제 어깨에 덮어주었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박영도였습니다. 자신이 입고 있던 작업복 상의를 벗어서 제게 준 거였어요. 이 길은 바람이 셉니다. 감기 들면 안 돼요. 무뚝뚝한 말투였지만 그 안에 담긴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젖은 몸에 덮어진 작업복이 생각보다 따뜻했습니다. 박영도의 체온이 남아 있었거든요. 고맙습니다. 겨우 그 말을 꺼냈는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런 배려를 받아본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났습니다. 남편과 살 때도 이런 세심함은 없었거든요. 박영도는 제가 뭐라 대답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조용히 자리를 떠났어요. 반팔 티셔츠만 입은 그의 뒷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작업복을 단단히 여미고 집으로 향했어요. 걸어가면서 자꾸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망설임 없이 자신의 옷을 벗어준 그 모습, 그리고 감기 들면 안 돼요라고 했던 그 말이요. 집에 도착해서 젖은 옷을 갈아입고 작업복을 정리하는데 은은한 남성 특유의 냄새가 났어요. 비누 냄새 같기도 하고 약간의 담배 냄새도 섞여 있었습니다. 왠지 안정되는 냄새였어요. 저녁에 작업복을 빨아서 말렸습니다. 내일 꼭 돌려드려야겠다고 생각하면서요. 다음 날 오후 빨아놓은 작업복을 들고 박영도를 찾았어요. 그는 밭 끝자락에서 농기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근처에 낡은 트럭이 주차되어 있더라고요. 작업복 빨아왔어요. 정말 고마웠습니다. 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가 작업복을 받으며 차 쪽으로 걸어갔어요. 저도 따라 걸으면서 인사를 하려고 했는데 차 안이 우연히 보였습니다. 대시보드 위에 액자가 놓여 있었어요. 사진 속에는 해맑게 웃고 있는 어린 여자아이와 예쁜 여자가 있었습니다. 가족 사진이었어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얗게 되었습니다. 마치 얼굴에 찬물을 뒤집어 쓴 것 같았어요. 가슴이 갑자기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유부남이었구나.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지금까지 느꼈던 설렘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괜히 헛된 기대를 했구나 싶어서 부끄러웠어요. 그럼 먼저 가보겠습니다. 서둘러 인사하고 돌아섰는데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하는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가족 사진을 본 이후로 박영도를 피하고 있었어요. 괜히 민망해서 말이에요. 그분은 가정이 있는 사람인데 제가 혼자 이상한 감정을 가졌다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며칠 후 장을 보러 나가는 날이었어요. 아침부터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오후에는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산을 챙겨 나왔지만 비가 너무 세게 내려서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였어요. 차를 몰고 가다가 익숙한 집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박영도의 집이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지붕에서 누군가 움직이고 있는 게 보였거든요. 차를 잠시 세우고 자세히 보니 박영도였어요. 폭우가 쏟아지는 와중에 지붕 위에서 망치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비도 입지 않고 말이에요. 왜 이런 날씨에? 비에 흠뻑 젖은 그의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집에서 비가 새나 보다 싶었습니다. 급한 일이니까 이런 날씨에도 고치고 있는 거겠죠. 한참 망치질을 하던 박영도가 갑자기 동작을 멈췄어요. 그리고는 지붕 끝에 놓인 물받이 통에 털썩 앉아버렸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한참 그 자리에 앉아 있더라고요. 차 안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는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폭우에 젖은 그의 뒷모습이 너무나 쓸쓸해 보였거든요. 어깨가 떨리는 것 같기도 했어요. 내려서 우산이라도 씌워드릴까 싶었지만 망설여졌습니다. 가족 사진을 본 이후로 괜히 거리감이 생겼거든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차를 돌렸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슬퍼 보였을까요? 단순히 지붕 수리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잠을 잘 수 없었어요. 꿈에서도 계속 그 장면이 나왔습니다. 비에 젖은 박영도가 물받이 통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이 반복해서 떠올랐어요. 깨고 나서도 그 이미지가 선명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그 일이 신경 쓰였어요. 고추밭에서 박영도를 보면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지만 그날의 모습이 자꾸 겹쳐 보였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같은 밭에서 일하는 김 아저씨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오래 이 동네에 사신 분이라 동네 사정을 잘 아시는 분이었습니다. 박영도 씨는 원래 말이 적은 분이세요? 괜히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아, 영도 씨 말이야. 원래 그런 분이 아니었는데. 김 아저씨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참 밝은 분이었지. 아내분도 예쁘고 딸아이도 참 귀엽고 가족 자랑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 그런데 왜? 교통사고였어. 그것도 비 오는 날이었지. 아내하고 딸이 시내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김 아저씨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폭우가 쏟아지던 날이었어. 시야가 안 좋아서 그만. 두 사람 다 그 자리에서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래서 그날 비 오는 날에 그렇게 슬퍼 보였구나 싶었습니다. 그 이후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지. 말수도 줄고 사람들하고도 거리를 두고. 그래도 착한 마음은 그대로야. 남이 힘들면 조용히 도와주고 그러거든. 혼자 사시는 게 힘드시죠? 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글쎄요.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저도 그래요. 혼자 사는 게 익숙해지니까 더 외로워지더라고요. 박영도가 숟가락을 잠시 멈추고 저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서 뭔가 공감하는 빛이 보였습니다. 한참 조용히 죽을 먹던 박영도가 갑자기 말했어요. 나는 아직도 누굴 다시 좋아해도 되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상치 못한 고백이었어요.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가족들한테 미안해서요. 혼자 남겨두고 간 그 사람들한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동안 혼자 품고 있던 마음을 처음으로 털어놓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마음이 복받쳐 올라왔어요. 저도요. 평생 잘 살아보려 애썼는데 결국 혼자더라고요. 딸한테도 버림받고 믿었던 사람한테도 배신당하고 나는 뭘 잘못한 걸까요?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동안 혼자 참았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박영도도 눈이 빨갛게 되어 있었어요. 둘 다 한참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박영도가 조용히 말했어요. 지금은 좀 덜 외로워요. 이렇게 누군가랑 이야기할 수 있어서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농막 안의 공기가 전보다 따뜻해진 것 같았어요. 서로의 상처를 나누니 왠지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죽 다 드셨어요? 네, 정말 맛있었어요. 오랜만에 따뜻한 밥을 먹은 것 같아요. 그릇을 정리하면서 박영도가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로요. 천만에요. 감기 빨리 나으세요. 농막을 나서면서 뒤돌아보니 박영도가 문간에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더 이상 외롭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농막에서의 그 대화 이후로 박영도와 저 사이에는 묘한 변화가 생겼어요. 예전처럼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눈이 마주치면 자연스럽게 미소를 짓게 되었고 고추밭에서도 서로를 챙기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마을 부녀회장인 조 여사가 저희를 눈여겨보고 있었거든요. 그분은 원래 남의 일에 관심이 많기로 유명했어요.
어느 날 고추밭에서 일을 마치고 나오는데 조 여사가 다가왔어요. 지숙 씨, 요즘 박영도 씨랑 많이 친해졌더라. 그냥 같은 밭에서 일하다 보니까요. 근데 혼자 사는 남자한테 너무 가까이 가면 사람들이 뭐라 할까봐 걱정이야. 그 말에서 뭔가 불편한 뉘앙스가 느껴졌어요. 하지만 대놓고 뭐라 할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후부터 마을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장을 보러 가면 사람들이 제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서울서 망해서 내려온 여자가 이제 남자한테 기대려는 모양이야. 박영도 씨도 참 죽은 마누라가 있는데 뭐 하나라도 건질라고 그런 거 아니야? 귀에 들리는 소문들이 점점 악의적이 되어 갔어요. 처음엔 그냥 넘어가려 했지만 너무 심해졌습니다. 특히 조 여사는 대놓고 저를 견제했어요. 지숙 씨, 여기는 서울이 아니야. 함부로 행동하면 안 돼. 무슨 말씀이세요? 남의 눈이 있잖아. 과부끼리 너무 가까이 지내면 좋지 않다고. 과부끼리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저를 그렇게 보고 있었구나 싶어서 기분이 나빴습니다. 박영도도 소문을 들었는지 예전보다 조심스러워졌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일부러 거리를 두는 것 같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서운하면서도 이해가 되었어요. 그러던 중 정월대보름 마을 잔치가 열렸습니다. 마을회관에 온 동네 사람들이 모였어요. 어머니와 함께 참석했는데 분위기가 썩 좋지 않았습니다. 조 여사가 마이크를 잡고 인사말을 했어요. 오늘 정월대보름을 맞아 다들 모였는데 우리 마을의 품위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이 저를 겨냥한 것 같아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특히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이곳 정서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함부로 행동해서 마을에 좋지 않은 소문이 나면 안 되거든요. 이제는 대놓고 저를 지목하는 것 같았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는 게 느껴졌습니다. 서울서 망해서 온 주제에 벌써 다른 마음을 품고 있다니. 조 여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 앉아있기가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때였어요. 뒤쪽에서 누군가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박영도였어요. 그는 천천히 단상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평소에 말도 없던 박영도가 갑자기 왜 나서는지 모르겠다는 표정들이었습니다. 잠깐만요. 박영도가 마이크를 달라고 손을 내밀었어요. 조 여사는 당황한 표정으로 마이크를 넘겨주었습니다. 마이크를 받은 박영도는 한참 말없이 서 있었어요. 마을회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주목하고 있었어요. 윤지숙 씨는 아무 잘못 없습니다. 첫 마디가 나왔을 때 가슴이 쿵했어요. 제가 먼저 마음을 줬습니다. 마을회관이 더욱 조용해졌어요.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것 같았습니다. 지숙 씨는 저보다 훨씬 힘든 상황에서도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분이에요. 그런 분을 이상하게 보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영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평생 이런 자리에서 말해본 적이 없을 텐데 저를 위해서 용기를 낸 거였습니다. 저 역시 혼자 살아왔지만 지숙 씨를 만나면서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요. 그게 잘못된 건가요? 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저를 지켜주다니 생각도 못했거든요. 마을 사람들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놀란 표정이었는데 점점 이해하는 눈빛으로 바뀌었습니다. 김 아저씨가 먼저 박수를 쳤어요. 잘했어, 영도야. 그러자 여기저기서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 여사는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박영도가 마이크를 내려놓고 저에게 다가왔어요. 괜찮으세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겨우 그 말을 꺼냈는데 목이 메었어요.
이렇게 누군가가 저를 지켜준 적이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을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사람들은 더 이상 저희를 이상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잔치가 끝난 다음 날 아침, 어머니가 부엌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계셨어요. 지수가 오늘 저녁에 박영도 씨 초대해라. 네? 갑자기 왜요? 어제 그렇게 용기 내서 널 지켜줬는데 고마운 마음도 표해야지. 어머니의 말씀이 맞았어요. 박영도가 저를 위해 얼마나 큰 용기를 냈는지 아직도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직접 말씀드리기가 뭘 그래? 당당하게 해. 이제 숨길 것도 없잖아. 어머니 말씀을 듣고 용기를 냈어요. 오후에 고추밭에서 박영도를 찾았습니다. 저, 오늘 저녁에 시간 되시면 저희 집에서 식사하실래요? 어머니가 초대하셨어요. 박영도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죠. 저녁 무렵 어머니는 정성스럽게 밥상을 차리셨어요. 된장국에 고추장아찌, 가지무침, 그리고 갓 지은 쌀밥까지. 소박하지만 정갈한 한상이었습니다. 박영도가 정시에 찾아왔어요. 깔끔하게 면도를 하고 평소보다 단정한 옷을 입고 온 모습이 어색하면서도 새로웠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서 와요. 앉아서 편하게 드세요. 어머니가 따뜻하게 맞아주시니 박영도도 긴장이 풀리는 것 같았어요. 밥상에 앉아서 함께 식사를 하는데 묘한 기분이었습니다. 가족도 아닌데 이렇게 한 상에 앉아 밥을 먹는다는 게 참 오랜만이었거든요. 맛있어요. 정말 오랜만에 이런 집밥을 먹어봅니다. 박영도가 진심으로 말하는 게 느껴졌어요. 혼자 살면서 이런 따뜻한 밥상이 그리웠을 거예요. 자주 오세요.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쓸쓸해요. 어머니가 박영도에게 반찬을 더 가져다 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어제는 정말 고마웠어요. 우리 지숙이 때문에 어려운 일 하셨을 텐데. 아닙니다. 당연한 일이었어요. 박영도가 수줍게 대답했어요. 그 모습이 참 순박해 보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면서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두 분 나이도 이제 그렇고 혼자 사는 것도 힘들 텐데 서로 의지하며 사시면 좋겠어요. 어머니의 직설적인 말씀에 저도 박영도도 얼굴이 빨개졌어요. 어머니, 뭘 부끄러워해. 사람은 혼자 살라고 태어난 게 아니야. 박영도가 말없이 밥을 뜨고 있었는데 갑자기 수줍게 고개를 들었어요. 지숙 씨, 같이 가보실래요? 어디요? 산책이라도. 날씨가 좋으니까요. 어머니가 빙긋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래, 가서 이야기나 해. 나는 설거지 할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왠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집을 나서니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어요. 노을이 고추밭 너머로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저쪽 숲길로 가보시죠. 박영도가 고추밭 너머로 이어진 작은 길을 가리켰어요. 평소에 혼자 걸어보고 싶었던 길이었습니다. 둘이서 천천히 걸었어요.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새들의 지저귐과 바람소리만 들리는 조용한 길이었어요. 어제는 정말 고마웠어요. 별 말씀을요. 당연한 일이었는걸요. 당연하지 않아요. 그렇게 용기 내기 쉽지 않았을 텐데. 박영도가 잠시 걸음을 멈췄어요. 지숙 씨가 힘들어하는 걸 보고 있을 수 없었어요. 저도 그런 시간들을 겪어봤으니까 그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기 때문에 더 소중한 거겠죠. 숲길을 걷다가 작은 정자가 나왔어요. 그곳에서 잠시 쉬며 마을을 내려다봤습니다. 석양에 물든 마을이 평화로워 보였어요. 예전에는 이런 풍경을 봐도 아무 느낌이 없었는데
박영도가 조용히 말했어요. 지금은 좀 다르세요? 네. 이제는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 마음을 알 것 같았어요. 혼자일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누군가와 함께 있으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자에서 일어나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그때 박영도가 조심스럽게 제 손에 손을 대었습니다. 이 손 계속 잡고 걸어도 되겠습니까? 가슴이 콩닥거렸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설렘이었습니다. 저는 살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영도의 손이 제 손을 감쌌습니다. 따뜻하고 든든한 손이었어요. 손을 잡고 천천히 걸으니 모든 게 다르게 느껴졌어요. 같은 길인데도 더 아름답고 더 평화로웠습니다. 지숙 씨, 네. 앞으로도 이렇게 함께 걸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랜 외로움이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이제 저희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함께 걸어갈 사람이 생긴 거였어요. 해가 완전히 저물어가는 길, 저희는 손을 꼭 잡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해서 말이에요. 64세에 재혼하고 혼인신고 후 한 달이 지나 모든 걸 잃을 뻔했습니다. 여러분, 저 큰일 났어요. 사람을 더 이상 믿는 게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제 인생 64년을 살았지만 사람이란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여러분,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저는 64세 강서윤입니다. 매일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리고 침실벽에 걸린 남편 사진 앞에 서죠. 여보, 오늘도 잘 다녀올게요. 이 말을 하지 않으면 하루가 시작되지 않아요. 남편이 떠난 지 벌써 3년이 흘렀습니다. 처음엔 정말 견디기 힘들었어요. 밤마다 빈 침대 반쪽을 바라보며 울기도 했고, 아무도 없는 집에서 혼자 밥을 먹는 게 이렇게 서글픈 일인지 몰랐죠. 은퇴 후엔 성당 봉사에 나가고 작은 텃밭을 가꾸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토마토며 상추를 기르다 보면 마음이 조금은 평온해졌거든요. 하지만 해가 질 무렵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허전함은 어쩔 수 없었어요. 그날도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저녁이었습니다. 성당 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버스 정류장에서 그만 미끄러져 넘어지고 말았죠. 무릎이 아파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누군가 다가와서 조심스럽게 제 팔을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많이 다치셨나요?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따뜻한 남자 목소리였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6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분이 우산을 들고 서 계시더라고요. 깔끔한 차림새에 참 점잖은 인상이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감사해요. 그분은 조남식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건축감리사로 일하다 은퇴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무릎을 털고 일어나려 하자 남식 씨는 자신의 우산을 제 위로 기울여 주었습니다. 그 순간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의 배려를 받는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혹시 병원에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무릎이 많이 부었는데. 아니에요. 정말 괜찮아요. 이런 일로 병원까지 가는 건 너무 과하죠. 하지만 남식 씨는 제가 버스에 오를 때까지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버스가 오자 먼저 올라가서 빈자리를 찾아주기까지 했죠. 그때 제 마음속에 뭔가 따뜻한 기운이 스며들었어요. 며칠 후 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는데 또 남식 씨를 만났습니다. 우연이라기엔 너무 반가웠어요. 어머, 남식 씨 아니세요? 무릎은 괜찮으세요? 아, 서윤 씨. 정말 우연이네요. 무릎은 어떠세요? 그날부터 우리는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게 되었어요. 남식 씨는 늘 예의 바르고 배려심이 깊었습니다. 제가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있으면 대신 들어주고
버스 정류장에서 만나면 항상 먼저 인사를 건넸죠. 한 달쯤 지나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이 모든 만남들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 말입니다. 하지만 그때만 해도 저는 그저 운명 같은 인연이라고 믿고 있었죠. 3년 동안 혼자 지내며 그토록 그리워했던 따뜻한 동반자를 만난 것 같아서 마음이 설렜습니다. 남식 씨와 인연이 깊어질수록 제 마음도 점점 안정되어 갔습니다. 매주 화요일이면 어김없이 찾아와서 손수 만든 음식을 가져다 주었어요. 김치찌개, 된장국, 때로는 떡국까지. 정말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들이었죠. 서윤 씨, 혼자 드시기엔 너무 간단하게 드시는 것 같아서요. 제가 좀 만들어 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처럼 누군가 저를 챙겨주는 기분이었거든요. 남식 씨는 제가 돌아가신 남편 이야기를 해도 질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진심으로 들어주었죠. 남편분이 정말 좋은 분이셨나 보네요. 서윤 씨 표정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네,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36년을 함께 살았는데 한 번도 큰 소리 낸 적이 없었거든요. 남식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살며시 잡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 어딘가에서 새로운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죄책감 같은 것도 있었죠.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고요. 성당에서 함께 미사를 드리는 일도 많아졌습니다. 남식 씨는 독실한 신앙인이었거든요. 미사가 끝나고 나면 성당 앞마당 벤치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요. 세상사며 요즘 젊은 사람들 이야기며 가끔은 서로의 과거에 대해서도 말했죠. 서윤 씨는 정말 따뜻한 사람이에요. 이런 분을 만난 게 저에겐 정말 큰 행운입니다. 남식 씨의 말에 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64살이 되어서도 이런 기분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신기했죠. 마치 20대 처녀처럼 설레었거든요. 그렇게 6개월 정도가 흘렀을까요? 어느 일요일 오후 성당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는데 갑자기 용기가 생겼어요. 마음속에 품고 있던 말을 꺼내고 싶었죠. 남식 씨, 네, 말씀하세요. 우리 혼인신고해도 되지 않을까요? 말을 하고 나서야 제가 얼마나 큰 용기를 냈는지 깨달았어요. 심장이 쿵쿵 뛰어서 남식 씨가 들을까봐 걱정될 정도였죠. 혹시 너무 성급한 건 아닐까, 부담스러워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남식 씨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서윤 씨가 원한다면 저야 더 바랄 게 없죠. 사실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꽃이 핀 것 같았어요. 이렇게 늦은 나이에도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죠. 남식 씨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준비해요. 서윤 씨가 후회하지 않도록 말이에요. 고마워요, 남식 씨. 정말 고마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웃음이 나왔어요.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보니 정말 오랜만에 행복한 표정이었죠. 남편 사진 앞에 서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보, 미안해요. 그런데 저도 이제 혼자서는 힘들 것 같아요. 혼인신고 준비를 위해 남식 씨는 며칠 후 서류들을 가져왔어요. 호적 등본이며 필요한 서류들을 꼼꼼히 챙겨주었죠. 그런데 그날 밤 저는 일찍 잠이 들었어요. 요즘 행복해서 그런지 잠도 잘 왔거든요. 새벽에 잠깐 깨어난 적이 있었는데 거실에서 뭔가 소리가 났어요. 남식 씨가 화장실에 다녀오는 소리려니 하고 다시 잠이 들었죠. 그때만 해도 남식 씨가 제 서류함을 뒤지고 있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그날 밤
남식 씨는 저희 집 거실에서 제 중요한 서류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었답니다. 그 모든 모습이 제가 설치해둔 CCTV에 고스란히 기록되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혼인신고를 앞둔 며칠 후 제게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어요. 그날 오후 2시쯤이었나 문 앞에서 초인종이 울렸죠. 창문으로 내다보니 처음 보는 60대 여성이 서 있었어요.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조남식 씨 누나입니다. 잠깐 뵐 수 있을까요? 남식 씨 누나라고요? 남식 씨가 누나 이야기를 한 적은 없었는데 신기했어요. 그 여자분은 정말 단정한 복장이었죠. 회색 정장에 작은 핸드백을 들고 계셨고 머리도 깔끔하게 단발로 정리하셨어요. 문을 열고 나가보니 정말 교양 있는 말투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음 뵙겠습니다. 김영아라고 합니다. 남식이가 서윤 씨 얘기를 자주 해서 한번 인사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아, 그러세요? 들어오세요. 사실 조금 어색했어요. 남식 씨한테 가족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예의상 차라도 한 잔 대접해야겠다 싶어서 거실로 모셨죠. 차 한 잔 드실래요? 고맙습니다. 녹차 있으면 좋겠어요. 차를 우리는 동안 영아 씨는 거실을 둘러보고 계셨어요. 그런데 뭔가 시선이 이상했죠. 그냥 구경하는 게 아니라 마치 뭔가를 찾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집이 정말 아늑하네요. 남식이가 여기서 편하게 지내는 것 같아 다행이에요. 네, 남식 씨가 자주 와서 도움을 많이 주고 있어요. 차를 내오고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영화 씨는 정말 말을 잘하는 분이었죠. 남식 씨 어린 때 얘기며 가족사를 술술 풀어놓으셨어요. 남식이가 어릴 때부터 워낙 착한 아이였어요. 하지만 가끔 철이 없을 때가 있어서 걱정돼요. 그래요? 저한테는 정말 신중하고 배려심 깊은 분 같은데요. 그때 영화 씨 표정이 묘하게 변했어요. 미소는 지으셨지만 눈빛이 조금 차가워진 것 같았죠. 서윤 씨는 정말 순수하시네요. 남자들이 여자 앞에서는 다 그렇게 나와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서 그냥 웃고 넘겼어요. 그런데 영화 씨는 계속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 집 평수가 꽤 되네요. 혹시 남식이 이름으로 전입신고했나요? 아직 안 했어요. 혼인신고부터 먼저 하려고요. 아, 그래요? 여긴 아직 남식이 지분 안 들어갔나 보네요. 지분이라는 말에 순간 머리가 띵했어요. 왜 갑자기 재산 이야기를 하는 거죠? 혼인신고를 앞둔 상황에서 가족이 이런 말을 하는 게 정상인가 싶었어요. 지분이요? 그런 건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아, 그래요? 요즘 재혼하는 분들 보면 다들 그런 것부터 정리하던데요. 나중에 문제될 수 있으니까요. 영아 씨는 차를 마시면서도 계속 제 집안을 둘러보고 계셨어요. 특히 거실장 위에 놓인 서류함이나 중요해 보이는 것들을 유심히 보시더라고요. 혹시 남식이가 서윤 씨 인감이나 통장 같은 거 보관하고 있나요? 네.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제가 당황해서 되물으니까 영화 씨는 허탈하게 웃으시더라고요. 아, 남식이가 또 그러고 있나 보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남식이가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이런 일이요? 재혼을 하면서 상대방 재산에 관심을 보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걱정돼서 온 거예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무슨 말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뭔가 불안한 기분이 들었죠. 하지만 영아 씨 앞에서 동요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남식 씨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저한테 정말 잘해주거든요. 그럼 다행이에요. 제가 쓸데없이 걱정한 것 같네요. 영아 씨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계속 집안을 살펴보고 계셨어요. 화장실 가는 길에 방까지 슬쩍 들여다보시더라고요. 정말 이상했어요.
1시간 정도 있다가 영화 씨가 일어나셨어요. 오늘 만나서 반가웠어요. 남식이 잘 부탁드려요. 네, 안녕히 가세요. 문을 닫고 나서 제 마음은 완전히 뒤죽박죽이 되었어요. 영화 씨가 한 말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죠. 지분, 재산,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말.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그날 밤 남식 씨한테 전화했어요. 오늘 영화 씨가 다녀가셨어요. 네, 누나가요? 갑자기 왜? 남식 씨 목소리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 순간 제 불안은 더 커졌죠. 뭔가 숨기는